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매일 밤 그 코트를 꿈꾸고 한때 가족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 넣으려 하는 꿈을 꿉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수진입니다. 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신과 고통, 그리고 신뢰에 대한 값진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백두산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오늘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서 이 자리에 서서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더욱 경계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저는 김수진, 60세의 평범한 서울 여인입니다. 제 삶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고 오후에는 오래된 아파트에서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호가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민호는 착한 아들이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박지은. 그녀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지은은 예쁘고 조용한 여성이었지만 저와는 좀처럼 마음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민호가 지은을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그녀의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에 끌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조용함은 점점 차갑게 느껴졌어요. 대화는 늘 짧았고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늘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지은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 그래도 저는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먼저 다가올 때마다 저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식탁 위에는 민호가 어릴 때 좋아했던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민호 오빠랑 저 백두산에 같이 가고 싶어요. 공기도 맑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 얼떨떨했습니다. 백두산이라니요. 그곳은 한국인에게 성지와 같은 곳이지만 저 같은 나이 든 여성이 쉽게 오를 만한 곳은 아니었죠. 하지만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심지어 제 등산복까지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등산복이랑 간식 챙길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오시면 돼요.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죠. 어머니가 등산복 입으면 정말 젊어 보일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젊어 보인다니, 그 나이에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요. 하지만 지은의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녀를 잘못 이해했던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이 여행이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 기회가 될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은이 준비해준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등산 바지에 밝은 회색 재킷, 그리고 편안한 등산화까지. 제 나이에 이런 옷을 입는 게 어색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머리는 단정히 묶고 오래된 모자를 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산책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단순했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약속한 날 아침, 민호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지은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가방을 챙겨 차에 실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다정했어요. 차 안에서 간식을 나눠주고 물병을 챙겼는지 확인하며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에 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푸른 숲과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가끔씩 저를 돌아보며 물었죠.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멀미 없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배려가 어쩌면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두산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숲속에서 나는 소나무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바람은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지은은 등산로 입구에서 지도를 펼치며 경로를 설명했어요. 어머니, 여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갈게요.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걷기 시작했죠. 등산로 초입은 평탄했지만 점점 경사가 가팔라졌습니다. 제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마다 지은은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니, 천천히 가요. 급할 거 없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왜일까? 지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옮겼죠. 1시간쯤 올라갔을까? 날씨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시야를 가렸고 바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 얇은 재킷으로는 추위를 막기 힘들었어요. 몸이 떨리기 시작하자 지은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짙은 남색 다운 재킷을 벗더니 제게 내밀었어요. 어머니, 춥죠? 이거 입으세요. 새로 산 거라 엄청 따뜻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어요. 괜찮아, 지은아. 네가 입어야지. 내가 참을게 하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재킷을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어머니가 감기 걸리시면 저랑 민호 오빠가 더 걱정해요. 제발 입으세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재킷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고급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었죠. 안에 든 깃털은 마치 포근한 이불처럼 저를 감싸줬습니다. 저는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지은아. 내가 이렇게 신경 써줄 줄 몰랐어. 지은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었어요. 어쩌면 이 여행이 정말로 우리 사이를 바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재킷이 그리고 지은의 미소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비밀의 시작이라는 것을. 백두산의 바람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지은이 건네준 남색다운 재킷은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안개가 점점 더 짙어지면서 등산로의 풍경은 흐릿해졌고 멀리 보이던 소나무 숲은 이제 잿빛 그림자처럼 보였다. 발밑의 자갈은 미끄러웠고 가끔씩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하지만 지은은 여전히 앞장서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괜찮으신가요? 천천히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지은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초점이 없는 것 같았다. 마치 나를 관찰하는 듯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지은은 내 며느리였다.
그녀가 나를 이렇게 백두산까지 데려온 건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일 거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바람이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낼 때마다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등산로는 점점 더 좁아졌고 양옆으로는 짙은 소나무 숲이 끝없이 이어졌다. 사람의 흔적은 거의 없었다. 가끔씩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지만 그마저도 안개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숨을 고르며 지은을 따라잡으려 애썼다. 내 나이에 이런 가파른 길을 걷는 건 쉽지 않았다. 다리가 무겁고 숨이 차올랐다. 그래도 지은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지은아, 우리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해? 내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지은은 잠시 멈춰서서 지도를 확인했다. 곧 쉼터가 나올 거예요. 어머니. 거기서 밥도 먹고 좀 쉴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작은 접촉이 나를 조금 안심시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나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작은 나무 벤치가 놓인 공터는 안개로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다. 지은은 배낭을 내려놓고 준비해온 간식을 꺼냈다. 샌드위치, 과일, 그리고 따뜻한 보온병에 담긴 차까지. 그녀는 내 앞에 음식을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힘내셔야죠. 나는 그녀의 배려에 미소 지으며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추위와 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내 위장을 꽉 채운 것 같았다. 지은은 맞은편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나는 점점 더 그녀가 나를 보는 방식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마치 내가 그녀의 계획의 일부인 것처럼.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자갈을 밟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안개 속을 바라보았다. 한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검은색 등산복에 전문가처럼 보이는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얼굴은 단단한 턱선과 날카로운 눈빛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우리를 보자 잠시 멈췄다. 그의 눈이 내게 고정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입고 있는 지은의 재킷에 고정되었다. 안녕하세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다가왔다. 이쪽 길은 좀 위험합니다. 안개가 짙어서 길을 잃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조심하고 있어요. 그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그를 마주 보지 않고 배낭을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였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다. 남자는 다시 나를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 재킷, 어디서 난 겁니까?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이건 제 며느리가 준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재킷, 벗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그 여자분께 돌려주세요. 그는 지은을 턱으로 가리켰다. 지난주에 그 재킷을 입은 여성이 이 산에서 실종됐습니다.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뭐라고요? 나는 말을 더듬었다. 그의 말이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전단지를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한 여성이 찍힌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놀랍게도 내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남색 다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전단지 아래에는 실종, 백두산 등산로, 2025년 7월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건 우연일 뿐이죠. 그렇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이 지역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지난 한 달 동안 같은 브랜드, 같은 색깔의 재킷을 입은 여성이 5명 실종됐습니다. 모두 나이든 여성들이었죠. 그의 말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나는 재킷을 내려다보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이 옷이 정말로 그런 끔찍한 일과 연결되어 있을까? 나는 지은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배낭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다. 아니, 내가 잘못 본 걸까? 이 재킷, 뭐가 있는 건가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이동현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더니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 재킷 안쪽 주머니를 확인해 보세요. 작은 장치가 있을 겁니다. 추적 장치예요. 내 손이 떨리며 재킷 주머니로 향했다. 안쪽 깊은 곳에서 손가락 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다. 나는 그것을 꺼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작은 금속 장치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종이 라벨이 붙어 있었다. 긴급 이송기라는 글씨와 함께 낯선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게 뭐죠? 나는 이동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특정 대상을 추적하고 있어요. 주로 건강한 노년 여성들을. 이 재킷은 그들의 표식이자 도구입니다. 나는 지은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나는 이제 그 다정함이 가짜로 느껴졌다. 아무것. 아니야.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내 손은 재킷을 꽉 쥐고 있었다. 이동현의 말이 진실이라면 나는 지금 위험 속에 있었다. 그리고 지은은, 그녀는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는 걸까?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에 쥔 작은 금속 장치는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무게는 마치 내 모든 믿음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이동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추적 장치. 건강한 노년 여성들. 나는 지은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내게 전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그녀의 눈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지은이 다가오며 걱정스러운 척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치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녀의 손길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정말로 나를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이동현의 말이 터무니없는 오해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다. 조심해, 수진아. 뭔가 잘못됐어. 이동현은 여전히 내 곁에 서 있었다. 그는 지은을 주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수진 씨, 지금 재킷을 벗으세요. 그리고 그걸 그녀에게 돌려주세요. 서둘러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다급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 지은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 왜 그래요? 춥잖아요. 입고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지은아. 내가 좀 더웠어. 재킷을 손에 들고 그녀에게 내밀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재킷을 받아들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재킷을 다시 내게 돌려주려 했지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입어. 내가 괜찮아.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소나무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키가 크고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내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방금 벗은 재킷에 내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다. 이동현이 내 귀에 속삭였다. 저자가 최강민입니다. 지은의 공범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지금 그는 내 팔을 가볍게 잡아 끌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지은은 우리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쉼터에서 좀 더 쉬셔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다급해 보였다. 이동현은 나를 쉼터에서 몇 미터 떨어진 나무 뒤로 데려갔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강민은 이 조직의 실행자입니다. 그는 피해자를 납치해서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박지은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강민의 연인이자 공범입니다. 그 말이 내 머리를 강타했다. 연인이라고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지은이 민호의 아내인데 어떻게? 이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호 씨와 결혼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건강한 노년 여성, 특히 가족의 신뢰를 얻기 쉬운 사람들을 노리기 위해 그녀는 피해자를 유인하고 강민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왔어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지은이 민호와 결혼한 것이, 나를 이렇게 백두산까지 데려온 것이 모두 계획이었다니. 그녀의 다정한 미소, 세심한 배려, 심지어 내가 병원에 가도록 권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다. 몇 달 전, 지은은 내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며 특정 병원에 가자고 고집했었다. 그 병원은 낯설었지만 그녀의 권유에 따라 갔던 기억이 났다. 이동현이 말을 이었다. 그 병원은 그들의 위장시설입니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적합한 대상인지 판단하는 곳이죠. 적합한 대상,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들은 장기 밀매 조직입니다. 주로 건강한 노년 여성의 신장이나 간을 노리죠. 돈이 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재킷은, 그는 내가 방금 벗은 재킷을 가리켰다. 그건 피해자를 표시하고 추적하는 도구입니다. 내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나무에 몸을 기댔다. 지은이, 내 며느리가 그런 끔찍한 짓을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동현의 전단지, 재킷 안의 추적장치, 그리고 방금 본 검은 그림자가 내 믿음을 산산조각 냈다. 그때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녀는 쉼터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동현이 내게 손짓하며 말했다. 조용히 따라오세요. 그녀가 의심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개 속을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하지만 그 순간 최강민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제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후드 아래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날렵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지은을 향해 짧게 손짓했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 교환은 짧았지만 나는 그 속에서 그들의 공모를 분명히 보았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지은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는 재킷을 손에 들고 있었다. 왜 이렇게 멀리 가셨어요? 재킷 다시 입으셔야죠. 춥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독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착하려 애썼다. 괜찮아, 지은아. 그냥 바람 좀 쐬려고 했어. 나는 이동현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나무 뒤에 숨어 지은과 강민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은은 한 발짝 더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걱정돼요. 이 안개 속에서 길 잃으시면 어떡해요? 그녀는 재킷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갔다. 지은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나한테 솔직히 말해. 이 재킷, 뭐야?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따뜻한 재킷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그때 이동현이 나무 뒤에서 나왔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은 씨, 더 이상 연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재킷, 그리고 최강민과의 연락 기록. 경찰이 이미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재킷을 꽉 쥐며 나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챙기려 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연기가 아니라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것 같았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안개 속에서도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최강민이 갑자기 움직였다. 그는 지은을 향해 짧게 소리쳤다. 지은, 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안개 속에서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나타났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그들의 외침이 숲을 울렸다. 최강민은 도망치려 했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지은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재킷이 땅으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미소가 없었다. 대신 차갑고 텅 빈 눈빛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그녀가 속삭였다. 이건 오해야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다. 그녀의 모든 다정함, 모든 배려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안개 속에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경찰들의 외침이 숲을 뒤흔들었고 최강민은 이미 땅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이 채워지고 있었다. 그의 후드가 벗겨지면서 드러난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에게 오래 머물지 않았다. 내 눈은 지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서 떨어진 남색 재킷은 축축한 땅바닥에 구겨져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혼란과 분노로 뒤엉켜 있었다. 지은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내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실망, 배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 민호를 생각하는 마음.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은은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내가 아는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는 전혀 달랐다. 날카롭고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다. 어머니, 정말로 몰랐어요.
내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마치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지은아, 너 민호의 아내야. 우리 가족이잖아. 나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코웃음을 쳤다. 민호 오빠, 그 사람은 그냥 도구였어요. 어머니 같은 사람들, 건강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머니는 완벽했어요. 건강하고 병력도 없고 가족을 믿는 순진한 노인. 우리 조직에 딱 맞는 상품이었죠. 상품. 나는 그 단어를 되뇌며 몸을 떨었다. 내가 그녀에게, 그리고 그들의 조직에 단지 상품이었다니. 지은의 말이 내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가 민호와 결혼한 것도, 나를 백두산으로 데려온 것도, 심지어 그 병원 검진을 권했던 것도 모두 계획이었다. 이동현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다. 박지은,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내 전화기에서 최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이미 확보했어. 그리고 그 병원, 위장 시설의 증거도 모두 경찰 손에 들어갔다.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했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요. 이동현 씨, 당신이 이렇게 끈질기게 쫓아올 줄 몰랐네요.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 이걸 알아두세요.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죠. 비즈니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비즈니스라고. 내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너는 내 아들의 아내야. 어떻게 민호를 배신할 수 있지? 지은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민호 오빠는 나를 사랑했어요. 그게 내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줬죠.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마치 나를 비웃듯 덧붙였다. 어머니, 민호 오빠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는 이렇게 아무 의심 없이 나를 따라왔잖아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아들, 늘 웃으며 나를 안심시키던 그 아이. 민호는 지은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최강민이 수갑을 찬 채로 소리쳤다. 지은, 입 닥쳐. 더 말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공포가 묻어 있었다. 경찰 한 명이 그를 더 세게 붙잡으며 말했다. 조용히 해. 이미 끝났어. 이동현이 내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수진 씨, 이제 안전합니다. 경찰이 이들을 체포할 겁니다. 하지만 지은과 강민의 관계에 대해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에요. 연인 관계입니다. 지은은 강민과 함께 이 일을 오랫동안 계획해왔어요. 연인, 나는 그 단어를 되풀이하며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강민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그들의 연결고리를 보았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비뚤어진 욕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저질렀다. 지은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 가슴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들고 싶었다. 그녀를 흔들며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배신했는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내 다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지은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녀는 나를 한 번 더 쳐다보았다. 어머니, 이건 그냥 운명이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내 귀에 맴돌았다. 경찰은 지은과 강민을 끌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동현이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김수진 씨, 이제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지 않았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지은의 배신, 민호의 사랑을 이용한 그녀의 잔인함, 그리고 내가 그녀를 믿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민호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내 아들에게 그의 아내가 이런 괴물이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안개가 점점 더 짙어졌다. 백두산의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하지만 그 추위는 내 가슴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이동현이 내 팔을 부축하며 말했다. 가시죠. 김수진 씨, 이 모든 건 끝났습니다. 하지만 내게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었다. 이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경찰은 지은과 최강민을 호송 차량에 태우고 백두산을 떠났다. 이동현은 내 곁에 남아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김수진 씨, 이제 안전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게는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다. 안전하다고? 내 세상은 이미 무너졌다. 나는 떨리는 다리로 경찰차를 따라 산을 내려왔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소나무 숲도 백두산의 웅장한 풍경도 더 이상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지은의 마지막 말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그냥 운명이었어요. 운명이라니? 그녀가 내 가족을, 내 아들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짓밟은 것이 운명이라는 말인가?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이동현은 내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다. 그는 비공식적으로 장기밀매 조직을 추적해온 민간 조사원이었다. 백두산에서 일어난 일련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지은과 최강민의 연락 기록을 발견했고 그들이 나를 다음 목표로 삼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김수진 씨 덕분에 그들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큰 도움이 됐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용기 따위가 없었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엄마, 괜찮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늘 밝게 웃던 내 아들의 눈은 이제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를 마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의 아내가, 그가 사랑했던 지은이 우리를 배신했다는 것을. 민호야, 나는 간신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흘렀다. 민호는 나를 더 세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경찰이 전화해서 지은이가 체포됐다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백두산에서의 일, 지은의 거짓된 미소, 재킷에 숨겨진 추적장치, 그리고 그녀와 최강민의 끔찍한 음모. 민호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그럴 리 없어. 지은이가 왜? 하지만 내가 이야기를 계속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내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내가 몰랐어. 내가 지은이를 잘못 본 거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내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의 말이 내 가슴을 다시 찔렀다. 아니야,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민호는 지은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믿었고 그녀를 우리 가족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나는 민호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한참 동안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은의 얼굴,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어머니는 그냥 상품이었어요.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민호를 생각했다. 그는 지은과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 그녀와 함께 웃고 꿈을 꾸고 미래를 계획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내 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추가 조사가 있었다. 이동현이 동행해 주었다. 경찰은 지은과 최강민이 장기 밀매 조직의 일원으로 최소 5건의 실종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밝혔다. 지은은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맡았고 최강민은 납치를 실행했다. 그들은 건강한 노년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그들의 장기를 암시장에 팔았다. 지은의 전화기에는 그녀와 강민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나 있었다. 그들 사이의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피해자들에 대한 세부 계획이 담겨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지은이 민호와 결혼한 이유였다. 그녀는 민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완벽한 커버였다. 민호의 순수함과 가족에 대한 헌신은 그녀가 나 같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주었다. 경찰은 지은이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가족들을 속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감정을 조작하는 데 능숙했고 누구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경찰서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 차들, 그리고 네온사인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예전처럼 볼 수 없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가끔씩 혼잣말로 내가 어떻게 몰랐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를 위로하려 했지만 내 마음도 너무나 무거웠다. 나는 지은을 믿었던 나 자신을 원망했다. 그녀의 다정한 미소에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속았던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조금씩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다. 이동현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나를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초대했다. 김수진 씨, 당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 상처를 낯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동현의 말이 맞았다. 내가 겪은 일을 숨긴다면 다른 누군가가 같은 함정에 빠질지도 몰랐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냈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백두산에서의 끔찍한 하루, 지은의 배신, 그리고 내가 배운 교훈에 대해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나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따뜻함이 내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겪은 고통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힘이 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어딘가에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민호와 나는 아직 상처투성이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서울의 아파트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지은의 배신 이후 내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며칠 동안 집에 머물렀지만 그는 곧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밤마다 백두산에서의 그날이 떠올랐다. 지은의 차가운 눈빛, 재킷에 숨겨진 추적 장치, 그리고 최강민의 위협적인 그림자. 그 모든 것이 악몽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민호의 얼굴이었다. 내 아들이 사랑했던 여인이 그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잔인하게 배신했다는 사실이 내 가슴을 찢었다. 몇 주가 지났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오래된 나무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오늘 좀 만날까? 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엄마, 제가 갈게요. 민호가 도착했을 때 그는 조금 더 나아 보였다. 여전히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예전의 따뜻함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함께 먹는 밥이었지만 대화는 어색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호야, 우리 괜찮을 거야.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내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지은이 우리를 속인 거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 그 말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작고 슬픈 미소였지만 그 안에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했다. 지은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깊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됐다. 그 후 나는 이동현이 제안했던 커뮤니티 모임에 더 자주 나갔다. 처음에는 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두려웠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매번 모임에 갈 때마다 나는 조금씩 강해졌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떤 이들은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한 할머니는 내게 말했다. 수진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더 조심하게 됐어요. 고마워요. 그 말은 내게 큰 힘이 됐다. 나는 백두산에서의 일을 잊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한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나는 지역신문에 내 이야기를 기고했고 동네 경찰서와 협력해 장기 밀매와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캠페인에 참여했다. 내 이야기는 서울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퍼졌다. 사람들이 내게 연락해와서 그들의 두려움과 경험을 나눴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호도 점점 회복되고 있었다. 그는 지은과의 결혼을 무효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려 노력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번엔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민호야,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도 너를 항상 지지할 거야. 시간이 흘렀다. 어느 가을 아침, 나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고, 나무들은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다. 백두산에서의 그 끔찍한 날은 내 삶을 바꿨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순진하게 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내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믿음에는 항상 조심스러움이 필요하다. 지은의 배신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동현에게 감사했다.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썼다. 이동현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답장에서 말했다. 김수진 씨, 당신의 용기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겁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공원을 걷는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민호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눈다. 내 삶은 여전히 단순하지만 이제는 그 단순함 속에 단단한 힘이 있다. 나는 지은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내게 준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대신 나는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한 등불로 바꿨다. 백두산은 내게 끔찍한 기억을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나는 이제 두려움 속에 살지 않는다. 대신 나는 살아가고 사랑하고 희망을 품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그것이 내가 찾은 내 삶의 새로운 의미였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과 격려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이야기가 생각나게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